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걸 하나 말합니다. 우리가 6.25를 말할 때요. 뭐 영어로 하면 코리안 워잖아요. 6.25는 꼭 6.25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는데요. 어떤 전쟁이라도 똑같은데요. 침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초기에 보면요. 사실 젤렌스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한 사람은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 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 랩은요, 제재와 수출 통제, 그리고 최근에는 관세까지 이렇게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외교에서 하는 격언 같은 게 있는데요. 소세지를 만들 땐 소세지만 먹어라, 소세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외교의 격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란 건 각국이 이해를 가지고 첨예하게 부딪히거든요. 물론 뭐 동맹끼리라고 해도 봐줄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는 전 총리죠. 트루도 전 캐나다 총리가요.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라는 보도도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세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소세지는 뭡니까? 고기를 갈아 넣고 돼지 내장으로 만들잖아요. 그 과정이 징그럽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나온 소세지는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소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외교 격언입니다. 이 소세지가 만드는 과정은 보지 말아라는 건데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 그 전쟁을 강제로 멈추려고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처해 있는 정치적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생중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를 동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같은 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죠. 그런데요. 이거를 그냥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뀐 미국을 보여준다는 것도 인식해야 되지만요. 아까 말했듯이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늘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6.25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해서 당시에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하잖아요. 그 통일 없는 휴전은 안 된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축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전대미문에 미국의 얘기도 안 듣고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포로들을. 이런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제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깬 거는 이때밖에 없다라는 회고록도 있어요. 그만큼 아무리 동맹이고 친하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그리고요, 정상회담은 통상의 경우는 고도로 연출됩니다. 그 단어 하나까지도 고도로 연출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도 트럼프 대통령도 리얼리티 쇼 출신이지만 젤렌스키도 코미디언 출신으로 미디어를 다루는데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거기 가서 자신이 있는 모습을 솔직히 꺼내놓고 하면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떤 좀 잘못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타임즈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젤렌스키가 나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생각이 잘못된 거죠. 생각이 그 당시에 잘못됐었고 그로 인해 이런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당시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상당히 서로 안정을 찾고요. 서로 위치에서 이제 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든 톱니바퀴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협상은 사실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요, 휴전 협상을 끝마치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길고 어려운 겁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나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되는,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되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있다면 더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냥 전쟁을 멈춰야 한다. 누구의 승리, 패배가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멈추고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걸 끝내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쉽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충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상당한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그전까지 젤렌스키의 발언을 보면요. 우리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마치 6.25 때 이승만 대통령처럼요. 우리가 통일하지 않고서는 휴전은 없다라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돌하기 얼마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그 주장을 불가능한 걸 당신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싸우다 죽은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국내의 그 여론이 사실은 전쟁을 멈추자는 여론이 한 50%로 더 높지만 그렇지 말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여론도 30-40%가 있습니다. 그 40%의 여론을 젤렌스키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든지 명분이 필요해요. 전쟁이나 뭐 정치는 모든 게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특히 휴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명분이 필요한데 젤렌스키는 일단 자신의 입장을 뒤로 물릴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한 달 협상, 무슨 최근 에너지 부분 공격하지 말자는 휴전 협상, 그다음에 흑해에 이제 휴전하기로 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3자로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그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젤렌스키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는 이제 정치적 입장과 여건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나오고 나는 이렇게 여기 전쟁을 멈추는데 진심이란 걸 보여줬으니까요. 보여줬으니까 그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뭐 전쟁 물자와 그다음에 정보를 끊었지만 그 이후에 또 바로 재개를 합니다. 왜냐?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여야 러시아가 협상에 응할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지원하기 싫다고 해도 그걸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충돌을 통해서 다시 그걸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또 마련한 겁니다. 서로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협상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는 걸 통해서 특별히 실점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유럽으로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낸 면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미국의 지원까지 파격적으로 받아냈으면 더 좋은 거지만 어쨌든 최악은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주의입니다. 그냥 우선주의도 하고 미국 최우선주의입니다. 그런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요. 어떤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나름으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여론의 문제는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유럽이 뭉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군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러우 전쟁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라는 거 우리로부터 뭐 수천 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버림받았다. 러시아가 이렇게 승리한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이 나올 때 클릭 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걸 하나 말합니다. 우리가 6.25를 말할 때요. 뭐 영어로 하면 코리안 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 어떤 땐 6.25를 쓰고 어떤 땐 한국전쟁이라고 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요. 저는 네가 커서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보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6.25는 꼭 6.25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그 전쟁 자체를 굉장히 객관화해서 외국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6.25라고 하면 북한이 침략을 한 날을 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날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6.25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전쟁이라도 똑같은데요. 침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초기에 보면요. 사실 젤렌스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사실상 선동을 한 거죠. 우리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쟁 초기에 각 언론들의 그 르포를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그 부인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나토군이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정말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젤렌스키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한 사람은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침략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젤렌스키가 그렇지 않았다고 할 때 과연 러시아가 침략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뇌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리고 그 권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신과 인간의 어느 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만약에 러시아의 압박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주변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군이 들어가면 하루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겁니다. 저것 보세요. 라고 하고 계속 부추기는 아부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젤렌스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저는 뭐 침략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레토릭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적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가 절대선이다, 누가 절대악이다라는 걸 가지고 유튜브의 클릭 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침략자인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시나요? 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4년간은 아마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유럽은 무려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군비를 재건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그 유럽 EU 집행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지켜주고 나토가 있어서 그게 평화 배당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이켜보니 안보 적자였다. 우린 그 적자를 메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대로 가면 사실상 푸틴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거든요. 사고를 친 사람한테 벌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똑같은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라는 해결 방식을 택한 상황부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이미 완화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뉴스를 보면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바이든 마지막에 집중적인 제재로 많이 줄었다가요. 다시 바로 원상 회복했다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이 더 이상 제재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몰래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푸틴은 계속 제재 해제를 말하죠. 이게 심리적인 거지만 이미 구멍은 뚫려 버렸습니다. 이미 구멍은 뚫려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협상시키려면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방식은 미국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러시아를 압박할 방식은 많지 않거든요. 러시아를 압박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아주 잘 싸워주든가 러시아의 돈줄을 막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미 돈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몇 마디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이미 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휴전을 안 하면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히는데 시장은 이제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쟤 안 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 구멍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지금의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는 들고 있지만 제대로 카드를 좀 못 쓰는 방식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우려는 있습니다.